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아주 네 글자로 명확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죠. 정정당당. 예,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좋은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 다 아시다시피 아주 천문학적 판돈, 인류적 차원의 판돈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틀이 제대로 잡힌 건데 이게 2월 9일 금요일 기준으로 하면 완전히 죽음의 길로 접어들었었거든요. 2월 10일 아시다시피 ALS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이걸 생명의 길로 바꿔내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서 지금 상황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자기 날아온 소식이에요.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다, 프로그레스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딜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일 화요일 한국 시간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다라고 베센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국 큰 진전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의 그 경제 구조의 변화, 쌍순환 구조, 내수 진작, 소득 분배 구조의 변화 이런 거를 수발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결판 나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0% 이렇게 가 있는 거를 뭐 항목에 따라서는 240%지만 140%가 있는 걸 뭐 70%로 낮춘다든지 혹은 뭐 이쑤시개 뭐 이런 생활 잡화에 대해서 관세를 뭐 기본 관세 10%까지 낮춘다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어떤 진전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뭐가 진전이냐, 미중 사이에 대화의 채널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발적으로 불똥이 튀어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지는 게 막아지기 때문에 그게 진전이죠. 예, 이제부터 한국 이야기 좀 우리 김문수 후보 얘기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모는 체질이 좋아서 제가 이제 59년생인데 이 나이 되도록 불면증도 별로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힘 단일화의 파국적 과정을 보면서 느닷없이 불면증이 아주 악화됐고 또 170, 180까지 치솟는 고혈압이 생겼고 가슴이 타는 쓴물이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생기더라고요. 예, 저기 그 계엄 이후 탄핵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에 갔죠. 뭐 일단 약으로 불면증과 고혈압은 잡혔어요. 근데 백모만 그럴까요? 잠 못 이루면서 속 태우는 사람들, 또 피 꺼서 혈압 오르는 분들, 또 가슴을 지지는 쓴물 올라온 사람이 저 하나겠습니까? 심지어 스스로 몸을 불태운 분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래서 복귀를 해봅니다. 오히려 기억하고 해석을 해야 김문수 후보를 보다 확실하게, 보다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쌍권이 이끄는 국힘 기득권 세력이죠. 이들은 한덕수가 나중에 합류하는 경우에 단일화 경선을 치를 것인지, 단일화 경선을 치른다면 언제 어떤 방식인지 여부에 대해서 후보의 상당히 법률적으로 혹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확정된 그 약속을 미리 받아놨었어야 돼요, 이들이. 그 황우려 끼고서. 그걸 안 했잖아. 왜 얘들이 그걸 안 했을까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왜 김문수를 잡으러 들었을까? 오늘 그 같은 비밀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3 대선 공명선거 촉구 국민대회 지난 토요일날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요. 여의도 산업은행 후문 앞입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이고요. 토요일날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2시간 합니다. 17일 이번 토요일하고 24일 다음 토요일이고요. 31일은 이제 그 사전투표 지키러 다 나가야 돼서 30일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병선거 전국연합 이거 www.123korea.kr 이거 많이들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이번 공명선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립 대통령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이제 국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투쟁 뭐 이런 걸로 번져 나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이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려면 경선 단계에서 한독수와의 최종 단일화 의지를 가졌나 안 가졌나, 가졌다면은 최종 단일화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도장을 받았어야 돼요.
국힘 기득권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나 단일화할 뜻 없다. 너 예스가 노가 확실히 밝혀. 그리고 도장 질러. 또 김문수 경선 후보한테도 단일화 생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시점에서 저러저러한 방법으로 단일화한다. 라고 미리 도장을 찍으세요.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한덕수가 나온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했었어야 된다고요. 최종 후보 결정되는 5월 3일 이전에. 그런데 이제 국힘 그 쌍권 기득권은 한덕수를 메이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들의 소울메이트는 한동훈이었습니다. 왜 이걸 안 했냐? 당연히 한동훈은 그 도장 안 찍지. 근데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도장 찍죠. 완벽하게 갈리니까 그걸 그냥 회색으로 덮어놓고 어떻게든 한동훈을 메이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를 메이크하겠다, 빅 단일화로 원래 이 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자들이 머리 돌리는 게 백모의 이런 쪽으로는 1000배, 10,000배 잘 돌아가는 머리인데 당연히 5월 3일 경선 결판 나기 전에 후보한테 너 당신 말이야 그 한덕수랑 그 대통합 단일화 할 거야 안 할 거야 결정하세요. 한다면은 어느 시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거 지금 도장 박으세요. 또 인감 도장 김문수 후보한테 100장쯤 받아놨을 거예요 그때. 한덕수는 이 사람이 언제 사임했나 보면 5월 1일입니다. 그럼 5월 1일이 어떤 숫자냐? 4월 2일 국힘 2차 컷오프에서 김문수 한동으로 좁아진 다음 날이에요. 그렇게 2차 컷오프에서 김문수가 한동훈에 대해 우위를 보였다라고 아마 그런 종류의 정보를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임을 하죠. 왜냐하면 김문수는 어르고 달래고 하면 자기가 단일화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 될 수도 있어. 뭐 이러고서 한 거예요. 뭐 저는 이분을 특별히 비난할 뜻은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평생 양지만 걸어온 엘리트 관료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런 종류의 지능과 계산과 촉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생을 그런 데서 살으셨으니까. 그걸 뭐 특별히 인격적으로 비난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 성격의 특성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잘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동훈이 이 단일화, 대통합 단일화 생각이 없다는 걸 폭로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리 도장 받는 짓을 안 해놨기 때문에 김문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최종 단일화는 온전히 김문수의 권한입니다. 한덕수 예측대로 5월 4일 김문수 경선 후보가 한동훈을 56.53% 대 43.47%로 꺾고 국힘 대선 후보가 됐죠. 이 순간부터 정통성이 주어져요. 제가 어디서 연설하다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인 시절에 제일 중요한 행보가 언제였냐. 2021년 7월 30일 국힘에 입당한 시점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김종인은 그 국힘 입당 필요 없어요. 당신은 워낙 거물이니까 나중에 대통합 단일화 됩니다. 그래서 놓쳤더라면은 그 당시에 이 국힘의 그 거물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 떠났어요 하고. 김종인이랑 그래서 그 7월 30일 입당이 김종인과 야인 윤석열이 갈라지게 되는 큰 분수령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워낙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정을 관리하는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인물이 입당을 안 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시 한번 대통합 단일화를 한다. 뭐 거기까지는 말이 돼. 말은 되지만 김문수 후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한다는 걸 공식화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나는 김문수야.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오나도 김문수고 거기에 대한 정통성도 김문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덕수라는 인물이 이제 완전히 개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행보를 해요. 5월 1일 날로 됐으면은 5월 1일 날 자기 그만뒀고 5월 3일 날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힘 후보로 됐으면 일체의 어떤 공약 같은 거 없이 그냥 갔었어야 돼. 국힘 대선 후보가 되면 어차피 후보 단일화를
대통합 단일화를 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분과 맞춰서 공약을 가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합니다. 저는 위기관리형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런데 제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위기관리와 국민 통합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거 자체로서 저의 존재 자체로서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정치 프로그램을 여기서 그분과 차별해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고서 나갔어야 되는데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슈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개헌하겠다. 그럼 개헌은 지금 저쪽에서 떠드는 건 의원 내각제, 그것도 국회 중심 체제거든요. 당연히 국회 중심 체제지. 그 다음에 그 이원 집정부제, 그거 국회 중심 체제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체시키는 지방분권제 이런 거 섞어서 떠들고 있잖아. 저 국회 흉악한 자들이. 그럼 그거랑 선도 긋지 않고 그냥 임기 단축 개헌하고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을 어떻게 깰 수 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입을 좀 자크를 채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임기 단축 개헌 주장하는데 이게 극악무도한 국회 독재 상태 아니에요. 입법 독재, 레지슬레티브 티러니가 일어난 상태 아니에요. 그럼 개헌이란 건 프로세스가 국회를 거쳐야 돼. 그 상태에서 개헌 시동 걸면 그게 제대로 된 물건 나오겠냐고. 이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하면 안 돼. 아니 상대방이랑 지금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3년만 하면 돼요. 얼마나 얄미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행보였었어요, 그게. 그럼 이제 꽃가마 카르텔이거든, 이게. 조중동과 쌍권으로 대표되는 국힘 지도부가 꽃가마를 만들어주면 자기는 올라타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개헌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이 세력이 임기 단축 좋아했거든. 그때 한덕수 되자마자 아니 5월 1일에 사임하자마자 조중동에 딱 한덕수의 3대 포인트 뭐 개헌, 임기 단축 뭐 나발 불어줬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더불당은 뒤에서 박수치고 있고 그래 그렇게 해서 뭐 타협하는 척 해봐. 야 한덕수 당신은 대가 약하니까 우리가 뭐 한 180명 190명 국회에서 당신 불러다가 조지면 당신 옛날에 보니까 한동훈이가 불러다가 탄핵 가기 전에 계엄 직후에 한동훈이가 불러다가 옆에 세워놓고 뭐라고 한동훈이 떠드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옆에서 이렇게 얼어서 서 있더만. 우리 190명 앞에 한번 세워놓고 해볼 테니까 당신 한번 해봐. 그거 웃었을 거라고. 즉 한덕수가 국힘 기득권과 조중동의 꽃가마 카르텔에 조인을 한 거라고. 그리고 김문수를 압박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5월 3일부터. 돌이켜서 이제 복귀를 해보면 한덕수가 꽃가마를 거부하고 김문수와 깐부를 먹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안 꺼냈어야 돼요. 임기 단축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얘기 안 꺼내고 김문수 후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국민들의 지금 상당수가 부동층이기 때문에 표의 외연을 생각을 한다면 저 같은 위기관리형, 저 같은 통합형 후보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서 할 테니까 지도부는 잠시 좀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어차피 정통성은 김 후보한테 있습니다. 이러고서 깐부를 먹고 나갔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조중동이나 국힘 기득권과 이제 척을 지는 거고 저분도 좀 제가 오늘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개인적인 약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음해를 할 수 있는 딱 음해를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약점들이 있다고요. 저분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날 세운 생각은 못 하고 평생 이제 양지에서 엘리트 관료로만 살아오신 분이니까 이제 꽃가마를 거부하고 국힘 기득권 지도부 및 조중동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보를 못한 거지. 못하고서 거기에 얼레벌레 같이 놀아가니까 이제 김문수를 포위 압박하고 흔드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는 다 사방이 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자 이제 다 지났으니까 우리 한덕수 그 전 총리께서는 김문수 정부 탄생에 온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엘리트 테크노크라트의 기계와 원칙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아예 저 사람들 평생 양지에다 꽃길만 밟은 사람들 뭐 이렇게 돼요. 저만 해도 그러거든요. 그 전에 제가 사업할 때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정부미 관직 출신 추천하면 정부미 말고 정부미로서의 그 경력 말고 평생 을로 살아본 적 있냐? 제가 이제 옛날에 사업을 이제 좀 크게 했었을 때 누굴 추천해주면 그 사람 을로 살아본 적 있냐? 그걸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왜 그런 걸 묻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 그때 이제 1990년대니까 당신 생각을 해봐. 내가 골프 접대하면 나 골프 접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골프도 못 치는데 내가 그 높으신 양반들 새벽 5시, 4시 반에 그 양반 집에 차를 세우잖아. 그 양반을 픽업하잖아. 그 골프장 가서 골프 공 때리고 나와서 술에다가 고기 먹고 적당하게 놀다가 서울 복귀하면서 주말이니까 룸살롱 다 문 닫아 있으니까 또 그 새끼 마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일부러 열게 만들어서 또 거기서 또 술 먹고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12시쯤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양반 댁으로 돌려드려. 그러면 새벽 4시 반에서 새벽 1시까지 내가 20시간 30분을 접대하는 거야, 풀로. 평생 그런 접대를 받고 살았어, 저분들은.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남이 자기를 섬겨주고 접대해 주는 게 그 양반이 특별히 뭐 저런 양반들은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그런 접대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내 회사에 쓸 생각이 없어. 나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난 한덕수 총리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저 세대가 그래요. 평생 행감치고 접대받은 분들이야. 엘리트 관료라는 게 대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잘 상상을 못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그 갑으로서 갑질하면서 살아왔던 엘리트 관료가 아니라 정말 백의종군을 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족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한덕수 전 총리 당신 지금 어깨에 달려 있다고. 안 그러면 엘리트 관료는 여전히 앞으로 상당 부분 쟤들은 평생 갑으로만 살고 행감치고 꽃감만 따먹던 애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물론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좋은 정책 피고 좋은 거 해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지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좀 고민해 보세요, 한 총리.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5월 9일 금요일 날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간다라고 입장을 정해버렸어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건. 이거 모든 게 산산이 깨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김문수 후보 본인은 만고 역적되는 거야. 그게 뻔히 보이는데 저기를 택하더라고. 야, 그래서 저는 정말 그날 왜 저 길을 택했지? 유일한 설명은 뭐냐면 저 양반 저보다 훨씬 더 제도권의 속살을 잘 알잖아. 저는 개념적으로 아는 거고 저 양반 겪어봤고 저 양반 입장에서는 꽃가마 카르텔이 이재명 종중 카르텔보다 더 무섭다. 이재명 종중 카르텔이 오면 싸움이라도 해본다. 꽃가마 카르텔은 그게 종중 카르텔이랑 뒤에서 물밑에서 손잡고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이건 악소리도 못 내본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가 꽃가마 카르텔에 포섭됐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 아마 그런 판단이었을 거예요. 저 양반이 특별히 권력욕 때문에 무슨 뭐 당선 가능성이 뭐 7, 80% 보장되어 있는 길도 아니고 뻔히 판 빠개지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개싸움 되고 당선 가능성 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은 없고 권력욕 때문에 그랬다기보다 그런 종류의 차마 근데 그 말을 본인은 못하잖아. 꽃가마 카르텔이 즉 국힘 기득권과 조중동이 내서서 한덕수랑 해서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 한덕수를 구워 삶아갖고 지금 한덕수가 거기에 뻗대줘야 되는데 뻗대고 나 김문수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나 김문수를 사실상 머리를 밟고 계속 밟아가면서 그 앞에 가서
저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저 한덕수 이쁜 사람이에요. 이러고 춤을 추니까 저거는 이미 꽃가마 카르텔에 포섭돼서 그 가오마담 됐다. 얼굴마담 됐다. 저기가 권력 잡으면 이재명이 잡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안 그러면 권력 욕이에요. 근데 저는 되도 않을 저렇게 되면 판이 깨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힘든데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의 권력 욕심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그동안 선거운동 때문에 돈을 써가지고 빚이 있다. 그것도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서울대 경제학과 다 경북고등학교 아니에요. 그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많아. 그까짓 거 뭐 경선했을 때 뭐 10억을 썼건 얼마를 5억을 썼건 3억을 썼건 2억을 썼건 1억을 썼건 뭐 선거법 한도 안에 썼겠지. 별로 돈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저 양반. 그것 때문에 그냥 못 먹어도 고한 건 아닐 거라고. 저렇게 판이 산산이 깨지면 이재명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자기는 만고역적되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야. 근데 그걸 택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때 왜 저렇게까지 그 길을 택했을까? 죽음의 길을. 5월 9일로 지금 이제 시계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중동, 권영세, 권성동 국힘 기득권으로 이 한덕수를 포섭해가지고 얼굴마담으로 세운 꽃가마 카르텔이 이재명 종중 카르텔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내세우는 아니든 종중 카르텔은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꽃가마 카르텔이 뒤에서 물밑에서 손잡으면 이거 굉장히 고라파진다. 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천기누설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저기 김문수 후보는 뭐 악소리도 못 내지. 자, 이런 상황에서 야바우꾼들이 자살골을 합니다. 권영세가 이끄는 야바우꾼들이 5월 10일 ARS 당원 투표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진성당원이니까 5월 10일 비 오는 날 제가 권영세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김문수는 단일화 약속을 파기하고 당원을 기만했다. 후보를 한독수로 변경 지명하고자 한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그대로 전문 말씀드릴게요. 큰 혼란으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동지 여러분께서 마지막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ARS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살려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께 후보 변경의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국민과 당원들에게 드린 단일화 약속 파기와 당원 기만 행위. 2.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촉구하는 압도적인 당원들의 요구가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거부. 3. 법원 판결로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되었고 전국의 개최가 허용됐으며 김문수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등 법적 문제 해소 및 절차적 당당성 확보. 4.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망을 수차례 여론조사와 의총을 통해 확인.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인 제가 오롯이 지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상당히 악랄한 거죠. 김문수가 단일화 약속을 깨고 당원을 기만했다라고 되니까. 아니 경선 과정 때 무슨 이렇게 블라블라한 게 무슨 그게 대단한 약속이야. 그리고 정통성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게임이고 김문수 중심의 게임이 되는 건데 그때 단일화를 해야 되면 한덕수가 조중동과 쌍권을 뿌리치고 즉 다시 말해서 뭐 임기단축 개헌이니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김문수랑 딱 깐부를 먹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한테 잠깐 좀 참아 주십시오. 어차피 정통성 있는 프로세스에서 정통성 있는 후보가 되신 건데
원래 같으면 제가 명함도 못 들이밀지만 이상한 그 탄핵, 비상한 탄핵 정국 속에서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 뒷차를 탔습니다. 근데 이 차에 오나는 김문수 후보니까 제가 김 후보랑 잘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판을 내겠습니다. 지도부는 저랑 김 후보를 믿으시고 좀 참아주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문수 아니에요. 나는 개헌 괜찮아요. 나는 3년만 지내도 좋아요.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나는 꽃가마에 얼굴 마담 되겠어요? 이 소리잖아. 나는 조중동 섬기고요. 국힘 단권파 섬기겠어요? 이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게 그 소리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야, 이거 꽃가마 카르텔이 이거 한번 만들어지면 그래가 저희들이 종중카드레탕 손잡으면 이건 작살나는 거다. 여기서 판이 깨져서 죽든 말든 내가 망고역적 되든 말든 그냥 원칙대로 밀 수밖에 없다. 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만나 뵈면 옛날에 선배했는데 뭐 안 만나 뵌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 만나 뵈면 첫 마디를 그렇게 할까 그래. 오늘로써 이제 선배라고 부르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으로 끝입니다. 앞으로는 후보님, 그 다음엔 대통령님, 그 다음엔 전 대통령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알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판이 깨졌을 때 당선 가능성이 확 떨어진 상황에서 그 판에 내가 한번 그 원이 맺혔으니까 대통령 한번 출마해 보겠다. 출마병 걸려서 5월 9일 금요일 날 그 죽음의 길을 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꽃가마 카르텔의 위험성 때문에 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적이 벌어진 거 아니야. 당원들이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꿔서 사실상 대통합 단일화 시켜버렸잖아요. 김문수로. 그 당황해가지고 ALS 돌리다 중지시켰잖아. 만약에 ALS의 추세가 점점 더 한덕수로 기울어져 갔으면 저 인간들이 중간에 중지시켰겠어요? 난 중지한 걸로 아는데 돌리다가. 아니면 말해주세요. 권영세 의원. 내가 고치고 사과드릴게. 장원 절대다수가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반대해. 야, 이게 뭐 양아치냐. 내 주위에서 열받아갖고 5월 10일 날 오전에 탈당한 사람들 많아. 아니, 여기 ARS에 좀 반대 좀 하지. 그러니까 그런 ARS를 돌릴 거라고는 또 우리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필요한가 보죠. 그런 추인이. 그러니까 이건 야바오 짓에 브레이크를 건 건데 이거 뭐 쿠데타가 실패했다. 아니, 상대방 높여주지 마세요. 쿠데타는 아무나 하나? 권성동, 권영세가 무슨 쿠데타를 깡다고 어딨어. 그냥 야바오꾼들이지. 그래갖고 저 ARS의 그 당원들이 기적을 연출해가지고 사실상 대통합 단일화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덕수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판이 뒤집힌 거죠. 완전히. 아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죠. 한동훈은 뭐 친윤, 한덕수 띄우기로 분탕질, 쿠데타 책임 물어야 한다. 쿠데타 누가 했는데 친윤이 했나? 아니잖아. 권영세, 권성동이 언제부터 친윤이야? 찐윤이 누구야? 찐윤이. 윤상현과 나경원이잖아. 그럼 이번 과정에서 윤상현, 나경원이 김문수 끌어내지라고 선동했나? 앞장서서? 아니잖아. 김문수 후보 옹호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요번에서 쿠데타 일으킨 쌍권은 뭐야? 가장 지능적인 반윤이잖아.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한동훈 씨? 야, 윤심 어딨나? 한번 보죠. 저는 5월 11일 윤 대통령의 페북글에 그의 진심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지금 보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번에 5월 9일 날 김 후보가 죽음의 길을 택했고 당원이 그 죽음의 길을 기적의 길로 바꿔준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릅니다. 국힘이 이제 정당이 된 겁니다. 당원에 의해서. 야바옥군들 기득권 세력에도 불구하고 민초당원회에서 국힘이 아주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잡힌 거예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형태 대표적인 게 2021년 더불당의 4.4.5입 결선이죠. 이게요 뭐냐면은 더불당의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그 대선 후보 결선에서 50% 이상 먹어야 돼 마지막에. 그래서 좁혀가야 돼요 결선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정세균 그 2차인가 3차 투표에서 정세균 김두관이가 그만뒀어. 근데 그만두기 전에 그 정세균 김두관이 28,042표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둔 후에도 한 800여 표가 나와서 사람들이 착각해갖고. 그래서 이게 28,142표를 무효로 처리하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느닷없이 이재명이 50.29%가 돼요. 과반이 넘어. 근데 얘를 그만둔 다음에 무효표 800표만 빼고 뭐 2만 한 8,000표, 2만 7,000표를 이걸 유효로 보면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기 전에 온 표를 유효표로 해석을 하면 이재명이 49.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결선을 또 치러야 돼. 한 번 더. 이낙연과. 원래 그러려고 했었어. 제가 알기로. 그런데 대장동 스캔들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4.4.5이 비슷하게 해서 아무튼 간에 그 유효로 처리돼야 돼. 제가 생각하는 유효로 처리돼요. 여기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8,000여 표를 무효 처리를 해서 분모를 줄임으로써 억지로 50% 이상의 득표로 만들어 갖고 그냥 10월 10일 날 뭐 중국 국경일인가 쌍십절 날 그냥 끝내버렸어요. 조기 종결했다고 결선을.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유의미한 반발도 못했어요. 악소리도 못 냈다고. 저 집이 한번 그렇게 딱 틀이 잡히면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 왜 그거를 유효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자, ABC 3명이 결선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C가 30%쯤 먹고 B가 35%, B가 30%, C가 30%, 그다음에 A가 한 40% 먹은 상태였다고 보세요. 거기서 갑자기 C가 그만둬봐. 그러면 A가 70분의 40이 돼서 느닷없이 50% 이상이 돼서 당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후보자 간 매수가 가능해지잖아요. 야, 너 그만두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무효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모를 살려둬야 되는 거야. 분모에서 저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모를 살려두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분모를 살려둬 가지고 결선을 다시 이 A, B 둘 사이에, 즉 이낙연, 이재명 사이에 다시 가요. 그러니까 사자 결선에서 정세균, 김두관이 빠짐으로써 정세균, 김두관이 얻었던 표를 무효 처리를 해서 저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무효 처리를 해가지고 느닷없이 이재명이 50.29% 과반이 넘어서 그냥 그걸로서 결선이 끝난 거예요. 10월 10일 날.
저게 만약에 유효로 처리됐었으면 대장동 스캔들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가지고 그때 이낙연이 됐었을 거라고. 그런데 워낙에 무서운 군기를 가지고, 아니 뭐 엄청난 당이잖아. 2019년에 중국 공산당 당교랑 업무 협약을 한 정도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당인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딱 샷다 마우스하고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요. 전체주의적 행태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전체주의적 행태의 사례가 이런 거라고요. 이걸 이번 국힘에서 막 시끄럽고 벅적했지만 그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죽음의 길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대선에 아무 희망도 없고 깝깝한 것 같고 저는 막 혈압에 170, 180 올라오고 잠 못 자고 그때 날박간 사람 한둘이에요. 여기서 가슴에서 쓴물 올라오고. 근데 그 다음날 ARS 투표에서 당원들이 그냥 기적의 투표를 해서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사실상의 대통합 단일화를 이뤄내고. 국힘 당원이 그런 정도로 지능적으로 움직일지 누가 알았어. 저도 몰랐어요. 국힘 당원이라 그러면 다 좀 나이 들어서 그냥 뭐 그냥 동네에서 뭐 좀 그냥 나 여당이야, 나 우파야 뭐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니는 약간 좀 덜 세련된 사람 뭐 이런 컨셉이 있잖아. 근데 이번에 굉장히 지능적으로 움직였다.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이런 게 진행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카톡에서 쫙 퍼져갖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국힘 진성당원인데 이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국힘 당원이다. 기적을 만드는 당원이다. 예, 그 김문수 후보, 예, 김문수 대통합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심플하면서도 강력해요. 정정당당. 아, 정정당당 김문수 좋죠. 이재명의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차별화됩니다. 그런데 김요한 의원이죠. 지금부터 3년 전에 2022년 1월 달에 저와 박서영 대표 몇 명의 동지들이 국힘 그때가 이제 저기 그 윤석열 후보 막 선거운동이 있을 때요. 국힘 당원 가입 캠페인을 벌렸어요. 이 캠페인 조직의 이름이 정정당당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홈페이지도 유지되고 있어. www.jjdd.kr. 동면 상태이니까 신규 가입 회원은 안 받습니다. 여기 회원 가입해서 한 달에 몇천 원씩 내시는 분들이 한 수십 명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돈 가지고 다 이런저런 단체들 다 서포트 해주고 정보 시스템도 좀 만져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후보 승리에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인류적 차원에서 엄청 큰 판돈이 걸려 있죠. 이번 당원에 의한 기적에서 보여지듯 김문수 후보는 운명적 존재예요. He is a destiny. 김문수 is a destiny. 이걸 운명적 존재를 destiny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판돈 작은 것부터 판돈을 작은 것부터 한 6개 종류 판돈이 걸려 있는데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순식간에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서방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할 거냐. 친중, 종중, 유사전체주의, 쿼자이 토탈리테리아니즘, 소프트 전체주의,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이냐. 그게 걸려 있는 거고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동아시아 서태평양 안보로 보면 중국 포위 압박 제1도련이 유지 강화될 거냐. 혹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그럼 이제 그 뒤가 약한 일본이나 대만은 스스로 중국 편만으로 싹 기어들어가거든. 일본, 대만까지 무너져서 중국이 태평양 절반, 하와이까지 먹을 거냐. 그게 걸려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선, 원전, 반도체, 퀀텀, 바이오,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중국 배제가 성공할 것이냐. 이걸 바이든 정부가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 그랬잖아요. 뭐 생활 자파 이런 건 뭐 중국이 해도 돼. 그런데 이 첨단 기술 영역은 안 돼. 그러니까 범위는 좁게 하고 장벽은 높게 한다. 결국은 트럼프도 어느 선에서는 그렇게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좀 더 살벌하게 때리고 있죠. 어쨌거나 이 첨단 기술 영역에서 중국 배제가 성공할 거냐. 혹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통해 첨단 기술을 쉽게 확보할 거냐. 아니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재용 회장 때려잡은 이유가 삼성 조져갖고 그게 중국이 사실상 장악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래서 삼성 거버넌스, 삼성 지배권 편들어줬다라고 국민연금 이사장인가 누구 감옥 보내고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이라고 그것이 삼성에 베푸른 특혜라고 해서
뇌물, 그 관심법적 뇌물로 적용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정권이 저렇게 넘어가면 여기 전체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 막 중국으로 막 가는 거라고요. 아, 쟤들은 저기 뭐야, 저기 무기 수출할 때 그 수출할 수 있나 그 내역, 기술 내역 전부 국회에 제출하라고 그 법 만드는 애들 아니에요. 더블당. 넷째, 대한민국의 역할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들을 그게 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이런 제조업 기지들을 개발하여 성장시킬 것인가, 혹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제조업 일본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인가. 그게 이번 선거에 걸려있는 판단 중에 하나예요. 다섯째, 대한민국이 서방 범서방의 국방을 강화하는 세계 2위 무기수출 민주주의의 무기창, The Arsenal of Democracy가 될 것인가. 세계 2위 갑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프랑스를 우리가 프랑스보다 많이 수출하면 세계 2위 가요. 이미 신규 주문 기준은 프랑스의 2배쯤 됩니다, 우리가. 혹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한 무기개발 연구소 및 하청 생산기지가 될 것이냐. 뭐 K2, 뭐 K9 이런 노하우 다 빠져나가겠지. 여기 전부 종중, 친중 카르텔이 장악하는 그런 중국 위성국가 되면 다 빠져나가죠. 에이사 레이더 기술 이런 거. 여섯째, 한류가 온 세계의 생명, 문명, 자유, 개인의 가치를 전파할 것인가, 혹은 한류가 중국 공산당의 인류 공동체를 섬기는 문화선전대가 될 것인가, 혹은 한류가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 같은 해체주의, 극단적 해체주의를 떠버리는 그런 문화, 극단적 해체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니까 그런 문화선전대가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는 굉장히 킹 오브 킹스, 예, 지금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1, 2, 3위, 뭐 3, 4, 5위 이렇게 가죠. 한국 애니메이션이죠. 크리스천 애니메이션이죠. 제가 요 문제 가지고는 내일 한번 다시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의미가 깊습니다. 한류가 이런 길로 가야 되거든. 뭐 크리스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공산당 해서는 안 되는 이유 5가지 꼽는데, 우선 첫째, 사유재산을 없애면 게을러진다. 두 번째, 지식인을 없애면 무식해진다. 세 번째, 종교를 핍박하면 도덕이 붕괴한다. 종교를 핍박하면 도덕이 붕괴한다. 네 번째, 기업가를 핍박하면,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없어진다. 다섯 번째, 공산당은, 저 바보 같은 놈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아는데 저거 크게 당한다. 그래서 공산당은 안 된다. 이 5가지 이유를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를 핍박하고 약화시키면 도덕이 없어진다예요. 근데 지난 3, 40년 동안 하이퍼글로벌리즘, 친중사랑, 이것이 종교를 아주 우습게 보고 도덕을 우습게 보는 해체주의를 막 퍼뜨려 왔잖아.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다시 종교를 가다듬는, 크리스찬이티면 크리스찬이티를 가다듬는 이런 콘텐츠들이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미국을 휩쓴다?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이거. 네, 이건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아무튼 한류가 이런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섬기는 문화선전대가 될 거냐, 이런 문제라고. 이게 지금 그것도 걸려 있어요, 여기. 살펴본 바와 같이 6가지 종류의 엄청난 판돈이 걸려 있습니다. 우남과 박정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서방 선진국의 방향을 정해서 내달려왔습니다.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이번 선거 잘못 치러갖고 친중종중, 유사전체주의, 쿼사이 토탈리테리아니즘, 중국 위성국가를 향해 부득부득 지발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겠다고 자체 지랄 발광을 하면 이게 그냥 우리 스스로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재앙이 닥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 각자가 운명적 존재예요. 이 5천만 운명적 존재를 앞장서서 헤쳐가는 최선두 운명적 존재가 바로 후보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